생산과 소비 가족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녀는 부모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연금이나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원래는 수식으로 표현해 봐야 돼요. 실제로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 봤죠. 그 수식이 나오면 머리 아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려면 한 표현해 봐야 되고 또 지금 나와 있는 수식이 어떤가요? 더하기 빼기 이꼬르 뭐 크다 작다 언제 배우는 수학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 산수에서 배우는 거죠.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수식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이나 연금으로 생각되지 않는 경우 R은 C-A. R은 이제 레비뉴의 약자죠.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총수익 이 R이다. C는 뭐냐? 코스트.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총 비용을 이제 C로 규정하는 거죠. 알파.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비용. 그것이 알파다. 알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성이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임신을 하면 힘들죠. 힘들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또 산통을 겪게 되죠. 근데 즐거이 임신하고 애를 낳죠. 자손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 비용으로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비용으로 인식 안 되죠. 인식되지 않는 비용은 그 사회적 조건마다 다를 것이고 가정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래 이건 관습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비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알파를 넘지 않는 이상 부모는 어떤가요? 비용으로 생각 안 하겠죠. 실제로 비용은 발생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알파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비용으로 인식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로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도 뭐 어릴 때도 일을 하고 또 현 시대 같은 나이가 들면 이제 소득을 벌기 시작하면 부모를 복양할 수도 있고 돈을 보내서 그러니까 알파를 넘어섰을 때 총 비용이 수익을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를 넘어선 비용은 C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C 알파보다 수익이 작을 때 어떻게 되나요? 비용으로 인식된다. 반면에 C 알파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연금이나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수식이 아니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놨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로 인해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일들은 비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녀가 자라면 가족을 위해 일할 수도 있고 소득의 일부를 부모에게 헌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실제로 비용이지만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용이 있다. 남녀가 성인이 되면 자손을 지녀야겠다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용이 있다. 실제로는 비용이지만 예를 들어 여성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가정을 형성하여 자녀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임신과 출산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많은 희생을 요구하니 비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모에게 실제로 비용이지만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비용이 있다.
따라서 총 비용 안에는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비용이 포함되고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비용을 초과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부모는 비로소 초과한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총 비용과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비용이 같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비용이 들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또 작아도 마찬가지겠죠. 총 비용이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비용과 같으면 그렇죠. 또 작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총 비용이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비용보다 클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녀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얘기했죠. 알파를 초과한 비용은 C-A가 되죠. 총 비용이 C니까. 자녀로부터 생기는 수익과 동일하면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수익도 있으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수익 R이 C-A보다 작으면 부모는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죠. R이 C-A보다 크면 부모는 자녀를 수익, 즉 연금처럼 여기게 된다. 그래서 주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죠.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비용은 개인마다 다르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비용이 되며 그러한 일을 부모가 하지 못하면 못난 부모로 인식된다. 그렇게 인식될 수 있겠죠. 관습을 인식하게 되면 인식하게 된 이들은 반대로 그러한 일 이상을 부모가 하면 잘난 부모로 인식된다. 하지만 알파가 관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알파는 인간이 마음에서 생각되는 것이니 개인이나 각 가정이나 생각하는 알파가 다를 수 있다. 관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형편도 다르고 그러하니까 그러하기에 남들이 볼 때 부모가 알파 이상을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원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마다 다른 알파를 주관적 알파로 규정하고 알파 프라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알파 프라임은 알파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알파는 관습적으로 주어지는 알파 프라임은 주관적인 알파 그렇게 되겠죠. 객관적인 알파라고 볼 수도 있죠. 알파도 변화하죠. 사회 형편 따라. 가족을 이루는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앞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남녀가 만나 가족을 이루는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일이 많아 협업과 분업이 불가피하더라도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삶이 일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남자와 남자끼리 분업과 협업을 할 수도 있죠.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삶이 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욕과 자손을 남겨야 한다는 의지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며 가족을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 원인이 된다. 그렇게 되겠죠. 성욕이 없으면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분업과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분업과 협업을 할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데에는 성욕이 근저에 있다 이 말이죠. 따져봐야 되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남자는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필요하고 여자는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상대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현 시대에서는 화폐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예전에 설명했죠. 여러 가지 욕구나 욕망에서 다양한 소비를 하죠.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는 절로 주어지지 않죠. 절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소비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죠.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구하는 활동을 해야 되죠.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섹스를 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이성과 섹스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 화폐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성욕이 일 때마다 섹스할 상대방을 구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 화폐를 투입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그 섹스할 상대방을 구하는 일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원할 때마다 이성을 구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섹스를 위한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식욕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수많은 일들이 통합되어 있긴 하죠. 화폐를 벌면 되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그래요. 하여간 뭐 섹스를 위한 활동만 할 수는 없겠죠. 결국 한두 번 많은 노력과 시간, 화폐를 투입한 뒤 함께 살며 섹스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렇죠. 함께 살면 섹스하면 별도의 노력과 시간, 화폐 투입 없이 성욕이 일면 섹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남녀가 만나 가족을 이루는 핵심 요인은 성욕과 비용이 된다. 그렇죠. 특히 여성은 섹스할 경우 임신할 위험 역시 고려하기 마련이다. 임신할 경우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자녀가 생길 경우 투입해야 할 비용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성욕이 강하게 일어나더라도 함부로 섹스할 수 없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되 한 끼 비용을 감당할 상대방과 섹스하려는 의지가 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임신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성에게는 또 남자와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성욕이 가족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성욕은 가족을 해체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성욕이 중요하구나. 가족을 형성하는데 성욕이 바탕이 되는구나. 근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욕을 단순히 가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인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같이 사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껴 죽을 때까지 그 여성만 보면 성욕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고 같이 사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껴 죽을 때까지 그 남성만 보면 성욕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서로 간에 매력을 느끼면서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배고프면 맛있는 음식이 떠오르지만 배를 채우면 거들떠보지 않게 되고 꽃이 피면 아름다우면 산탄하지만 시들시들해지면 따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상대방을 보아도 성욕이 생기지 않았는데 다른 이성에게서 성욕을 느끼는 일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물론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하여 곧바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 섹스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그에 반발하여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역시 동시에 생기기 때문이다. 어떠한 종류의 의지건 항상 반발하는 의지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작동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통상 어떠한 욕구나 욕망에 의해 의지가 생기면 그에 반대되는 의지 역시 생기기 마련이며 그 경우 두 가지 의지가 서로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의식이 있겠죠. 얼과 럭스의 작용으로 인해서 의식이 생기죠. 얼과 그 의식은 얼과 럭스 작용에 의해서 욕구나 욕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욕구와 욕망이 일어나면 또 그 뒤에 따르는 게 뭔가요? 의지가 일어나죠. 일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는 나쁜 의지일 수도 있고 좋은 의지일 수도 있다. 또 넋의 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의지일 수도 있고 어리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의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림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두 가지 의지가 동시에 생긴다.
저번에는 하나만 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의지가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건 충돌 기호죠. 충돌. 한 가지만 있을 경우는 어떤 건가요? 나머지 한 가지를 제거를 하고 계속 회전하는 경우죠.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죠. 플러스 1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마이너스 1은 다른 이성과 섹스하고자 하는 의지. 그렇죠. 이성에게서 매력을 느끼면 다른 이성에게서 역수작용으로 인해 성욕이 일어나고 성욕을 실현하기 위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따라 동시에 그에 반발하여 분화대신 즉 어리작용이 일어나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역시 생긴다. 그렇죠. 성욕이 일어났어요. 순간적으로 매력적인 다른 이성을 보고 근데 생각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지, 가정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또 다른 의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의지는 동시에 생기며 충돌하게 되는데 두 의지의 힘이 비슷할 경우 두 의지는 충돌 속에서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를 갈등한다라고 말한다. 힘이 비슷해요. 부딪혔으면 사라지긴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퉁퉁 튕기면서 공처럼 생겼잖아요. 퉁퉁 튕기면서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퉁퉁 튕기면서 약화되겠죠. 힘이 서로. 그러면서 상쇄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나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를 갈등한다라고 말한다. 참고로 욕구나 욕망에는 크기가 있다. 욕구나 욕망에는 크기가 있죠. 배고픈 거에도 아주 배고픈 경우, 덜 배고픈 경우. 그렇죠. 섹스하고자 하는 욕구도 아주 큰 경우가 좀 작은 경우. 수면욕도, 졸리는 경우도 눈이 절로 감기는 경우와 그냥 참을 만한 경우 다 크기가 있어요. 욕구나 욕망의 크기는 의지의 힘을 구성하게 된다. 그렇겠죠.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의지의 힘은 커지겠죠. 하여간 넉스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의지의 힘을 E1으로 규정하고, E는 에너지겠죠. 에너지. E1으로 규정하고, 어리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의지의 힘을 E2로 규정하자. 그래요. E1이 E2보다 크면 결국 다른 이성과 섹스하고자 하는 의지만 남게 된다. 그렇죠. 넉스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의지의 힘이 더 크니까. 하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의지의 힘이 필요하다. 실천에 필요한 의지의 힘을 베타로 규정하자. 무슨 말인가요? 충돌을 했어요. 이원이 이 그래요. 이투보다 커요. 에너지가. 그러면 이투는 소멸되겠죠. 그러면 이원만 돌게 돼요. 그렇다고 바로 일을 시작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조금밖에 힘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실천하는 데는 또 그만한 의지가 필요한 거죠. 다른 이성에서 계속 어떤 성욕을 느낀다고 해서 매력을 느껴서 시도하는 경우는 잘 없죠. 왜?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실천에 필요한 의지의 힘을 베타로 규정하자. 따라서 E-E2가 B보다 커야 다른 이성과 섹스하고자 한 수작을 부리게 된다. 즉 베타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E-E2가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E2 베타보다 커야 한다.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산수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이걸 넘길 수 있잖아요. E1이 E2 플러스 베타보다 크면 수작을 부리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겠죠. 수작 부렸지만 다른 이성으로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다.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 상대방은 매력을 못 느낄 수 있잖아요. 자기는 매력을 느꼈지만 거절당하면 물러설 수도 있지만 범죄 즉 강간을 통해 성욕을 실현할 수도 있다. 그래요. 범죄도 항상 사회에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지가 필요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추가되는 의지를 감마로 규정하자. 그렇죠. 또 범죄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감마가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감마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의지가 크면 어떨까요? 여전히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겠죠. 그럼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해 보겠죠.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않고. 근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추가되는 의지가 감마인데 감마를 넘어서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우 강간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원은 이투 플러스 베타 또 추가되는 감마가 있죠. 감마보다 클 경우 이제 강간을 저지른다. 범죄를 통해서 성욕을 해결한다. 위식은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식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중후해요. 패고 싶어요. 이원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범죄다 하지 마라. 이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원이 설사 이투를 이겼어요. 그래요. 중호하고자 하는 힘이 이긴 거죠. 그렇다 해서 뭐 바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 단계가 있는 거죠. 똑같죠. 그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이투가 다른 이성과 섹스하고자 하는 의지 이원보다 큰 이상 다른 이성과 섹스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투가 크면 이원보다 절대 일어나지 않죠. 이투는 어려서 비롯된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분화된 신은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